안녕하세요. 저는 AWS 클라우드 클럽 이화의 멤버 노원희입니다. 오늘 저는 레그 앤드, 실제 대고객 서비스에서의 AI 동작 원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게 된 건 보통 LLM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그런 성능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뭐 레그 붙이면 되는 줄 알잖아요.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좋은 모델에다가 뭐 검색 기능인 그런 뭐 레그 붙이면은 그럼 대충 뭐 LLM 서비스 하나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도 약 3주 전부터 이제 외국계 컨설팅 펌의 AI 팀 소속으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그 컨설팅 펌이라고 해서 진짜 그 컨설팅 펌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 장소는 지금 글로벌 전자기기 기업 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LLM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제 뭐 레그는 여전히 핵심 기술이긴 해요. 하지만 특히나 이제 대고객 서비스에서는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그 외에도 뭐 플래닝이라든가 아니면 툴 호출, 뭐 리랭킹, 밸리데이션, 뭐 그리고 뭐 출력 최적화, 뭐 같은 그런 로직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것이 실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데에는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업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통 실제 기업에서는 LLM 서비스의 동작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운 뭐 컴퓨터 공학 지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큰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는 순간부터 이제 답을 받기까지, 현업 서비스에서는 보통 이런 흐름을 가지는데요. 원래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아키텍처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기밀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 AWS에서 공개된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왔는데, 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좀 범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일단 입력 처리를 먼저 받고요. 입력 처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토큰화랑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전처리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처리 경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네. 뭐 여기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경로로 보내지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이랑 뭐 그 검색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 검색이랑 또 시멘틱 검색이 있어요. 그거를 뭐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요즘 현업에서는 이제 둘 다 함께 사용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리랭킹으로 이제 재정의 합니다. 리랭킹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검색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걸로만 하지 않고, 이제 모델이 그럴싸한 답을 내놓지만 이제 그게 틀린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검증을 할 때도 이제 뭐 첫 번째 단계로는 뭐 지가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AI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정해준 그런 뭐 규칙 기반으로 필터를 통과시켜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조금 중요한데,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고객 LL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누가 저희의 LLM을 쓸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대중한테 공개가 돼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어 그 회사 기업의 LLM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응답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매팅하는 게 좀 같은 정보라도 신뢰성이나 이제 사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좀
뭐 하나만 뭐 레그만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앞단이나 아니면 뒷단 뭐 어느 한쪽이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단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대화형 제품을 이룹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각 단계에서 이제 뭐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 같이 저희가 배운 그런 CS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를 좀 알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를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뭐 어디서 뭐 그런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쓰이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입력 처리인데요. 입력 처리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토큰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토큰화를 왜 하냐고 하면은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쓰는 문장 그러니까 스트링 정보를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 문장을 이제 토큰이라는 작은 단위로 이제 쪼개가지고 그 토큰을 이제 숫자 아이디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것인데, 뭐, 좀, BP라고 이렇게 줄여봐야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다 쪼개요, 정말. L, O, 뭐, W, E, R,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프리퀀시,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는 그런 글자 쌍, 그러니까 그게 바이트 페어죠. 그 바이트 페어를 하나의 단어로 합쳐가지고 사전을 그런 식으로 좀 키워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low, est가 나왔는데 이거 각각이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low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est는 이제 최상급 표현인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단위로 좀 사전을 키워가는 겁니다. 뭐 한국어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고 다가 따로따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고 뭐 정보, 계좌 뭐 이런 것처럼 자주 붙는 조합은 하나의 토큰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처음 보는 상호명 같은 거나 뭐 그런 낯선 표현은 이제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형태소 분석은 이제 여기 오른쪽인데 형태소 분석이 언어학적으로는 정교하긴 해요. 뭐 여기 나라는 것은 뭐 주어고 그다음에 는이라는 것은 뭐 조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교하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LLM을 쓸 때 한국어만 쓰지 않잖아요. 다국어를 웬만하면 쓰고 그다음에 신조어도 쓰고 뭐 저희 LLM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라고 사람들이 잘 안 풀어서 말하잖아요. 뭐 식세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도메인 특수어도 있을 거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곳에 그런 LLM 그런 강의는 아니고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제 도메인 특수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복잡한 현업 환경에서는 뭐 이게 조금 더 형태소 분석이 조금 더 정교할지라도 네 안정적으로 이제 뭐 사전에 없는 신조어도 뭐 다루고 토큰 수도 줄여가지고 이제 비용과 응답 제한도 함께 줄이려면은 이제 BPE가 조금 더 견고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WS에 이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호출하는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결국에는 이제 토큰 단위로 과금이랑 이제 지연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토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무엇을 넣을지를 설계하는 것도 곧 성능이랑 비용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력 처리 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는 첫 번째 단계였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임베딩인데요. 토큰화가 끝나게 되면 임베딩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임베딩은 이제 문장이나 단어를 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 토큰화 시켰으면 이제 그거를 고차원 벡터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게 벡터라는 게 약간 좀 낯설다면은 이제 문장을 이제 지도 위에 좌표로 찍어버린다. 뭐 좌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래서 만약에 은행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뭐 적금 금리랑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율 뭐 이런 거는 가까운 좌표에 있어야겠죠. 근데 갑자기 막 라면 끓이는 법 막 이런 거는 아주 먼 좌표에 찍히도록 그렇게 학습된 함수가 임베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바꿔두면 이제 코사인 유사도 나는 뭐 이런 수학 연산을 통해서
어떤 게 이제 의미적으로 더 비슷한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검색기 리트리버가 하는 거고요. 그 레그의 얼자가 리트리버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임베딩으로 바꾸고 미리 임베딩 해둔 그런 문서 조각들, 뭐 청크라고 하죠. 그것들 중에서 가까운 것을 찾아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이거 내가 배웠던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가 쓰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뭐 KNN 뭐 구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구해라. 뭐 이런 알고리즘 문제일 때. 네, 이거 벡터 검색도 이게 코사인 유사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KNN, 이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해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 KNN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거든요.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 그거를 다 탐색해가지고 진짜로 정말로 정확한 그 가까운 애들을 찾기보다는 그냥 근사로 그냥 가까운 애들 찾다 보면은 웬만하면은 가장 가까운 애들이랑 유사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ANN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여기 뭐 이런 LLM 서비스에서는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웬만하면 ANN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 쪽에서는 이제 역색인이라고 하죠.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거를 쓰는데 저희가 원래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을 봐도 그렇지만 일단 책 내용을 적어놓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런 세부 내용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색인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역으로 색인을 작성하는 거다. 그 소리는 색인을 먼저 작성해요. 그 다음에 그 색인에 따른 내용이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매핑시켜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고 색인을 찾는 게 아니라 색인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 문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색인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 목록을 빠르게 찾는 그런 구조가 여기 인베딩 쪽에서 조금 더 좀 핵심적인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또 이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가 역색인이랑 그 다음에 벡터 인덱스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색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제 색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키워드 검색도 되고, 그 다음에 벡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적인 건데, 이제 그 의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시멘틱 검색도 돼가지고, 이거 두 가지의 검색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식의 그런 검색을 많이 씁니다. 현업에서는. 네. 그래서 인베딩의 네,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뭐 인베딩 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베딩을 또 성능을 최적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인베딩의 단위를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장 단위가 좋을지, 문장 단위로 끊을 건지, 아니면 문단 단위로 끊을 건지, 뭐 정책 문서 같은 경우에는 조항 단위로 끊는 게 낫겠죠. 뭐 조항이 다 그 어떤 뭐 법조 아래 다 있을 테니까.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기업에서는 다 이거 한 번씩 해봐요. 한 번씩 해보면서 다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서 결정을 하고, 너무 잘게 쪼개지면은 이제 문맥이 끊겨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묶어버리면은 검색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와 버리니까. 저는 딱 이거 조그만한 부위를 그냥 검색한 건데, 그래서 청크 길이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해결책으로 이제 겹침 정도를 또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크를 이 정도랑 뭐 A랑 B를 했으면은 그 A랑 B랑 어느 정도 겹치는 부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이어지도록. 예, 그래서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검색 가능한 크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인베딩의 성능 최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해 보여도 이게 답변의 품질이랑 토큰 비용을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렇습니다. 뭐 AWS에서는 뭐 놀리지 베이스 포 베드락이
이제 뭐 이런 청킹이라든지 뭐 임베딩이라든지 뭐 인덱싱 같은 이런 모든 그 파이프라인을 관리형으로 다 묶어서 진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자기가 나는 뭐 LLM 같은 거를 되게 잘 안다.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잘 알아서 뭐 커스텀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 해도 되지만, 아, 나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빠르게 실험하고 빨리 뭐 바꾸길 그런, 반복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직 모델로 들어가기가 전이에요. 여기 이쪽이 모델인데, 그 전 단계를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모델 앞에는 이미 뭐 토큰화라든지 인베딩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인덱싱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미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서 성능이랑 비용이랑 뭐 정확도가 사실상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그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런 전처리 입력 처리도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실제 그 기업의 LLM을 만드는 데는. 네. 그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플래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만약에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 보여줘. 라고 하면은, 이게 항상 같은 경로로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카드 사용 내역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어, 뭐, 내역 조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순서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냥 사용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안녕?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거는 바로 대답해도 되지만, 이런 내역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증 상태를 거쳐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인증된 상태인 거지 뭐 로그인을 했는지 뭐 회원가입이 됐는지 그것부터 일단 봐야 되고 조건이 맞으면 이제 사내 API 같은 거 호출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전한 형식으로 또 가공을 해서 보여줘야 돼서 그래서 질문의 성격도 중요하고 뭐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그런 간단한 질문인 건지 아니면은 내 뭐 카드 사용 내역 보여줘 막 그런 조금 민감한 질문인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상태가 지금 뭐 로그인 된 상태인지 아니면 로그 아웃된 상태인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흐름이랑 경로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를 처리하는 것이 플래너라고 하고 이 플래너도 사실 LLM 기반이에요. LLM 기반이어서 들어온 요청을 보고 LLM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 이거는 검색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내부 API 한번 찔러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정책 필터도 일단 거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보통 이제 대그라고 해가지고, 뭐,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릭, 뭐, 그래프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흐름이 반영이 되는데 뭐 인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좌 API 호출하고 금액 포매팅 한 다음에 응답 생성한다 같은 그런 순서를 노드랑 간선으로 그렇게 명확히 그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글을 쓰게 되면은 일단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무한 루프 위험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가 어디에 의존하는지 이게 디렉티드니까 그 화살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있던 그런 사례를 하나 들면은 뭐 잔액 조회 요청이 왔는데 뭐 마이데이터 연동이 돼야지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연동이 안 됐었어요. 안 된 상태의 사용자였었어요. 그래서 초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초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냥 에러 메시지 보내고 뭐 이상합니다. 뭐 다시 뭐 해주세요. 아니면 뭐 고객센터를 뭐 요청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플래너를 조금 더 고도화한 뒤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기가 경로를 바꿔요. 그래서 아 먼저 연동부터 해라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연동 유도 플로우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상태에 따라서 경로를 바꾸는 유연성이 실제 품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도 뭐 이런 서비스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를 이제 AWS 스텝 펑션으로 설계를 하면은 보기 쉬운 그런 상태도라고 하죠. 스테이트 머신과 함께 뭐 제시도, 뭐 타임아웃, 에러 처리 정책, 뭐 이런 거를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을 쓰시면은. 각 단계의 실제 작업은 이제
AWS 람다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API 키나 아니면 뭐 엔드포인트 같은 그런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AWS 시크릿츠 매니저, 뭐 파라미터 스토어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플래닝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경로까지 다 잡아줬잖아요. 저쪽으로 와서 검색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기 리트리버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검색을 하는 그런 주체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을 써요. 아까 전에도 뭐 키워드 검색이 있고 시멘틱 검색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쓴다.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확한 단어가 들어간 문서를 아주 빨리 찾아주는데 그 단어가 있는 거를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식기세척기인데 뭐 식세기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놓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단점이 조금 있고 반대로 이제 시멘틱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달라져도 얘는 의미를 파악하는 애기 때문에 그 뜻이 비슷한 문서를 잘 끌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정말 복잡한 그런 뭐 의미 달라지고 막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이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진짜 쓸데없는 그냥 진짜 안 갖고 와도 되는 애들까지도 데려오기도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두 개를 다 돌려봅니다. 다 돌려봐서 이제 리랭킹을 이제 합니다. 리랭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그냥 그 랭킹을 다시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 끌고 왔잖아요. 여기 앞에서 데이터 검색으로 해가지고 뭐 키워드 검색으로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시멘틱 검색으로도 끌고 왔는데 이제 거기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중요한 거를 다시 가려보자 라고 하는 게 리랭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단순 가중치 합가치 뭐 그런 가벼운 방식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작은 분류기를 둬가지고 뭐 정밀하게 진짜 점수를 다듬는 그런 방식도 좀 복잡한 방식도 있고 아무튼 그건 이제 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뭐 몇 개 끌고 온다고 해서 막 뭐 문서 막 100개 끌고 왔다고 해도 보통 최종 품질은 상위 몇 개밖에 결과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문서를 막 100개 아니면 1000개씩 끌고 와도 솔직히 뭐 그거를 다 모델에다 넣고 그렇게 하려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공부를 하고 뭐 오픈북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진짜 뭐 야 뭐 챗GPT 써도 되고 뭐 책 네가 갖고 오고 싶은 거 싹 다 갖고 와도 되고 그런다고 해도 시험에 그런 시간은 한정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최종 품질은 보통 상위 몇 개만 이제 좌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리랭킹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위 그 N개를 정말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리랭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프롬프트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추려졌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 구성도 뭐 무조건 뭐 많은 정보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프롬프트에도 이제 포지션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앞쪽을 얘네들이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실상 뒤쪽에 있더라도 얘네들은 가장 앞쪽에 내가 적어놓은 프롬프트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뭐 포지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저희 회사의 프롬프트도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복이랑 모순 가능성이 점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의 그 판별하는 그런 품질이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네, 정보의 밀도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뭐 질문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문서, 그러니까 지금 리랭킹 말하는 건데 그 탑 N개의 문서를 뽑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냐,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문서냐, 뭐 최신 뭐 2025년 거랑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거 막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정책으로 세워놓은 거 그런 것들 에 관한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웬만하면은 길이가 줄어들면 좋으니까 핵심 요약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정보의 밀도를 올리는 방법이 좋겠죠. 그다음에 뭐 토큰 예산 같은 걸 정해가지고 토큰을 정말 한없이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질문이 있을 거고 그거를 지시가 있을 거고 프롬프트 상에서 그다음에 검색 결과가 있을 거고 출력 형식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 프롬프트의 구성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떤 거에 더 배치를 할 건지 뭐 만약에 뭐 정책 답변이다 그러면은 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출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출력 포맷 쪽에다가 조금 더 토큰 예산을 더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설명형 답변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설명이 쭈루룩 나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콘텍스트 쪽에다가 조금 더 그 토큰 예산을 더 넣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보의 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행 자체는 이제 뭐 아마존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베드락에서 뭐 모델을 돌릴 거고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버전이랑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버저닝을 정말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워치 로그랑 그 다음에 뭐 오픈 서치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뭐 오프라인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A/B 테스트 같은 것에다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운영 관점에서는 항상 뭐 지연 시간, 뭐 사람이 질문했는데 뭐 5초 넘기고 막 10초 넘기고 이러면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연 시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중요한데 뭐 토큰을 진짜 한없이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길게 돌리면은 뭐 품질은 올라가겠지만 사용자는 떠날 거고 뭐 그래서 첫 토큰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색 단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캐시를 웬만하면 이렇게 3개를 두는 편이고요. 검색 단계에서 캐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질문이 같은 게 있었었다. 그러면은 상위 결과를 그냥 캐시한 거를 그냥 내보냅니다. 그냥. 그다음에 인베딩 캐시도 문서 뭐 딱히 바뀐 거 없으면은 그냥 그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캐시된 걸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조각 캐시 같은 경우에도 뭐 공통 지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책 문구 같이 잘 안 변하는 거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닫힌 캐시를 좀 둡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뭐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 앞단에다가 둔 다음에 뭐 엘라스틱 캐시 아니면 메모리 DB 뭐 아니면 오픈서치 자체의 캐시 같은 거를 조합하는 구성으로 이렇게 캐시들이 닫힌 캐시를 구성하는 게 흔합니다. 비용은 이제 토큰 수에 비례하게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좀 줄이는 게, 네, 좀 좋은 전략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회사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검색해가지고 프롬프트 구성까지 했으면은 이제 그게 안전한 질의인가, 그 다음에 정확한 질의인가를, 정확한 그 답변인가를 검증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 장치도 있어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LLM은 정말 유용하지만 가끔씩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세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괜찮은데 근데 저희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다 보니까 고객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순간 이제 그냥 바로 신뢰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겹의 안전망을 깝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델 스스로가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일단 AI 보고 네가 판단한 게 맞냐 이게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이제 규칙으로 강제하는 층입니다. 이때는 조금 더 강력한 것이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패인 그런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초안을 만들면은 그 초안이랑 그다음에 근거 문서를 같이 넣어요. 모델에 다시 넣고 그다음에 물어요. 이거의 근거가 어딨냐? 출처 달아줘라. 출처 내놔라. 근거 없으면은 모순된 거니까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한 바퀴만 돌려줘도 그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체크리스트 기반의 셀프 리뷰를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금액 단위 되게 중요한데 너 이거 체크했냐? 날짜 형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 이거 했냐? 그 다음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다른 용어 안 쓰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런 용어로 바꿨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로 뭐 스스로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GC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또 뭐 SW가 아니죠? S3에다가 그 버전 관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호출 시에는 이제 또 람다를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운영이 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작성하는 그런 룰 기반의 필터인데요. 뭐, 개인정보 같은 거, 뭐, PII라고 하는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을 바로 대면하는 그런 대고객 서비스 특성상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계좌나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들에는 다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010,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패턴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정규 표현식, 과, 그 다음에 룰 세트로 잡아가지고, 뭐, 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마스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 서비스다 보니까, 사내 미공개 정책처럼, 뭐, 아직, 뭐, S, 뭐, 갤럭시 S30, 뭐, 나올지 모르죠. 뭐, 지금 저 사람들도 모를 텐데, 아니, 저기, 관련된 기업도 모르겠죠? 갤럭시 S30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뭐, 근데 뭐, 그거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막,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 단계에서 뭐, 허용된 출처만 이제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플리엔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 PII 탐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람다 같은 거 그냥 써가지고 전후 처리를 많은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로그는 이제 클라우드 워치에다가 남기고, 그다음에 민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II 개인정보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KMS로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PII 아예 제거한 후에 뭐 저장을 하든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여기까지 다 됐다 하면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는 대고객 서비스니까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이제 형식을 보장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은 이제 다운스트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보낸 그 제이슨 형식을 가지고 또 다음 모델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이슨 형식이 깨져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다운스트림 시스템이라는 그 다음 시스템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화된 출력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스키마를 만족하는 제이슨으로만 출력을 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유효성 실패할 시에는 리트라이로 빠져라. 리트라이를 출력해가지고 뭐 실패를 감지할 수 있는 안전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이제 만들어 두면은 이제 람다에서 한두 번 조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대체 경로, 폴백이 이제 대체 경로라는 뜻인데, 이제 대체 경로로 뭐 빠져가지고 뭐 그냥 뭐 더보기 버튼을 뭐 띄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폴백을 할 수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쪽으로 갈지 패스를 해가지고 렌더를 할지 아니면 페일을 해가지고 리트라이 좀 하다가 풀백으로 빠질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음, 그, 어, 잠시만요. 아, 네. 스텝 펑션에서 제시도랑 캐치 정책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뭐 실제 스키마, 그러니까 그런 형식 검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람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핵심은 일단 뭐 1층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렉션을 돌려가지고 AI가 좀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정한 안전규칙을 마지막 문턱으로 지켜버리고, 그것까지 통과했으면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안전하게 맞물리게 만들기 위해서 형식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까지 거쳐야지 이제 그럴싸한 대답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진짜 그 제품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네, 이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그 대고객 LLM 서비스도 저번 주말부터 이제 오픈 베타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영이랑 모니터링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델을 뭐 얼마나 잘 만들었냐, 그것보다는
매일 같은 품질로 예측 가능하게 굴러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에다가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를 붙여요. 트레이스 아이디 붙여가지고 이제 뭐 플래너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된 그 경로로 검색 쿼리 날리고 상위 결과 뽑아내고 프롬프트 버전 만들어내고 그걸로 모델 응답한 다음에 검증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진짜 화면에다가 렌더링 하기까지를 한 줄로 쭉 연결해요.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로깅으로 기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점으로 이제 경로 역추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 중에서 지금 어디서 뻥꾸가 났는지 그런 거를 찾아내면 될 거고, 네. 그래서 뭐 AWS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많더라고요. 모니터링하고 옵저버빌리티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던데, 뭐 웬만하면은 로그랑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워치에다가 모을 거고, 만약에 장기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3에다가 이제 얹혀가지고 뭐 뭐 아테나나 아니면 오픈서치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운영 모니터링 중에서 이제 또 평가도 중요한데 평가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저희 뭐 A/B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 거고 그래서 실제 사용자 지표를 보면 될 텐데 뭐 응답 클릭률이라든가 뭐 챗GPT도 그렇잖아요. 챗GPT도 뭐 덤스업 아니면 덤스다운 그거 클릭하게 하는 거랑 뭐 재질문율 너 뭐라는 거야? 다시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뭐 다시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불만족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CS 전환율. 됐고, 고객센터 바꿔. 라고 하는 거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뭐 저희가 대표 질문들이 구성된 테스트 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확도랑 뭐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거냐, 뭐 대답을 한 거냐, 그 다음에 형식 지금 준수 잘하고 있느냐를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견고함,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를 보는데, 뭐 현업 서비스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실패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시스템 다운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실패를 그냥 없애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실패한 적 없다라고 그냥 하기보다는 그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외부 API가 느려진다. 그거는 뭐 저희 잘못도 아니고 진짜 외부 API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외부 차단기를 빠르게 오픈하죠. 오픈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우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 백오프라고 해가지고 뭐 그 타임아웃이 아니라 이제 제시도 그 프리퀀시를 좀 조정을 해요. 뭐 1초마다 하는 거를 2초마다로 좀 다시 늘리고 4초마다로 늘리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몰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릴렉스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역등성 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중복 요청 뭐 갑자기 시스템이 살짝 이상했었는데 그때 내가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2번 결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모델 호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돈만 계속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아웃 걸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이 만약에 끊겼다 중간에 그러면은 부분 응답이라도 예쁘게 마감해야 돼요. 예. 뭐 갑자기 뭐 이러고 딱 끝나면 안 되거든요. 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잠깐 뭐 모델상의 문제로 뭐 다시 응답을 요청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자동 폴백도 걸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토큰을 무제한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뭐 토큰 상한도 걸어 놓고 뭐 레이트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어를 하고 그럽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오늘 제목이 그 레그 엔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레그 LLM 서비스가 파운데이션 모델 플러스 레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플래닝이라든가 뭐 오케스트레이션, 툴콜링, 뭐 하이브리드 검색, 리랭킹, 뭐 검증 가드베이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모델들이 다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지 안정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레그 엔드의 엔드의 세계였었고, 이거를 들으면서 뭐라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거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렵게 말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는데,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사실 조금만 더 파면 돼요. 여기 자료 구조도 트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 검색, 검색어 자동 완성 해주는 그것도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탑 N개 뽑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질문한 거랑 관련이 높은 탑 N개를 뽑는 그것도 우선순위 q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도 아까 전에 대그라고 했는데, 대그 몰라도 G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랑 관련이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색인, 인덱싱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역색인 하는 거고, 벡터 인덱스, 벡터 DB 요즘 많이 잘 나가니까, 네,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 버전 관리, 프롬프트 자체도 이제 버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트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네트워크 운영체제 이런 것도 계속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타임아웃 걸어놓는다.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한두 번 정도는 더 시도해보자.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컴퓨터 공학이 요즘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워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가진 기본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꽂아서 쓰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하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AI라고 해서 완전 뚱딴지 같은 그런 분야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배운 거 조금만 말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꾸거나 한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나는 이 분야가 너무 어렵고 진짜 포기하고 싶고 레그 이딴 말 하고 있고 이래서 포기하고 싶다면은, 그런 용어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 더 기본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기본기가 이렇게 조금 더 변형이 될 수 있구나, 확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가, 내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게 많지만, 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저도 파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